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금요일입니다. 불금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집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오늘 전일 미국 증시 약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 나름 큰 폭의 상승 반등했습니다. 그 이유 같이 한번 살펴보고 뒷부분에 아파트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본 방송의 내용은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이야기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신문 기사를 인용할 때 상단에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기사 보기 전에 어제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했어야 되는 부분,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락장에서 뭐 어떻게 살아남는 법 이런 어떤 주제로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것 빠져먹었더라고요. 하락장에서 사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파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하락장에서 손절도 필요한 타임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요. 하락장에서는 매수하는 타임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르는 장에서 매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 주변에서 막 오른다고 하니 막 사서 수익 벌었다라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고 특히나 주변 근접 지인이라면 내가 배가 아파서라도 뒤처지기 싫고 그리고 소외감이 또 들기 십상이기 때문에 특히나 상승장에서 섣부른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상승할 때 투자하기보단 하락할 때 투자하기를 저는 권합니다. 1년 12달 365일 가운데 증시 개장 일 중에서도 뭐랄까요? 상승하는 날과 하락하는 날이 뭐 서로 좀 이렇게 빈번하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는 상승할 때 많이 샀던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락할 때 주로 매수를 하는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하락할 때보다는 상승할 때 아마 사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하락할 때는 오히려 멘탈 잡고 매수를 하는 타임으로 생각을 하시고, 상승장에서는 특히나 상승하는 날에서는 오히려 수익 실현한다는 각오로 보심이 맞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종목은 끝까지 홀딩하면서 지켜나가야 되겠죠. 아무튼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선비즈 2022년 1월 7일 장 마감 이후에 마감 시황입니다. 제일 마감 시황 뉴스들 가운데 그래도 괜찮은 내용이 많아서 요 기사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역대 최대 매출 소식에 1.8% 상승했습니다. 외인 5일째 사자였고요. 개인은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기관 자금 이탈은 1월 중순이 정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비즈의 제목 반도체 대장주의 힘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떠올리게 하면서 코스피 사흘 만에 반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상승하게 됐던 배경에는 실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즉 2020년에 연결 기준 매출액보다 2021년에 실질적으로 17.83% 늘어난 279조 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연간 매출 기준으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오늘 1% 넘게 상승을 했는데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도 순매수에 나서면서 상승폭을 키웠고요. 특히나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다시 천선에 가까워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344억 원을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했습니다. 특히나 기관은 29일부터 7거래일째 계속 순매도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눈여겨볼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4% 넘게 오르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LG화학이 이달 들어서만 벌써 16.9% 상승을 했는데요. 반대로 오늘 삼성 SDI와 네이버는 약간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LG화학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올 들어서 많이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 2022년 1월 7일 오늘 오후 2시 40분 뉴스입니다. 유가 상승에 석유화학주 강세, LG화학 70만 원대 회복이라는 뉴스입니다. 작년 12월 초 65달러까지 빠졌던 WTI가 80달러 선을 넘보고 있습니다. 순수 석유화학 기업도 5에서 6%대 상승 중이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국제 유가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서부 텍사스유 WTI의 유가 그래프를 보니까 작년 12월 1일자 최저 65.57달러에서 최근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이제 80달러 선까지 육박을 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호재가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뉴시스의 오늘자 오전 6시 뉴스입니다. 연초부터 곤두박질 치는 증시 그 배경이 무언가라는 뉴스입니다. 일단 뭐 그 배경에는 뭐 미 증시에 일단 뭐 하방 경직성이 있었고 그 또 배경에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과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로 인한 뭐 큰 폭의 하락이 국내 증시에도 먹구름을 두르게 만든 이유겠죠. 일단 뭐 이재선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가 상방 압력이 높을 때는 그간 상승세가 가팔랐던 고포 업종 위주로 기관과 외국인이 차익 실현 매도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입니다. PER 요거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 PER이라고 하면 이때 P는 프라이스 주가를 뜻하고요. 이때 E는 earning 수익을 뜻합니다. 이때 R은 ratio 비율을 뜻하는데요. 그럼 고퍼 업종이다, 고퍼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수익 대비 주가가 비싼 업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회사 그리고 업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고포 업종 위주로 기관과 외국인이 차익 실현 매도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코스닥 기업들의 단기간 유의가 요구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최근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태가 있었죠. 그 사태로 인해서 시장에 신뢰가 추락해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또한 이 증시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런 뉴스 있습니다. 조선 비즈 2022년 1월 7일 오늘자 오후 6시 1분 뉴스입니다. 자, 강달러 비상이라는 제목 아래 자, 수주 확대 기대하는 건설업계 수익에는 큰 도움 안 돼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건설사들의 해외 건설 수주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건설사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인데
그 부분 제가 자세하게 한번 내용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증권업계에서는 원화가 10% 약세를 보이면, 자, 반대는 그러면 달러가 10% 강세를 보이면이겠죠. 자, 국내 건설사의 수주 경쟁력이 10% 오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에 수주를 할 경우에 수주 이후에 대금은 뭘로 받습니까? 달러로 받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수주를 주는 쪽의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세일 때는 한국의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워낙 싸 보이는 거죠. 우리가 원화가 약세일 때는 달러가 강세인 거고, 달러가 강세인 입장에서는 원화를 주로 거래를 하는 기업들의 물건값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 건설사들의 어떤 뭐 수주에 대한 그 경쟁력 또한 상당히 저렴하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적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닐 거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니 대부분 국내 건설사에서 해외 수주를 받아서 해외 건설을 하게 되면 이때 국내의 건설 노동자들이 해외로 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는 삼국의 노동자를 쓴답니다. 자, 삼국의 노동자를 쓰면 이 삼국의 노동자들한테 임금 지불을 국내의 원화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다시 달러로 지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다.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원자재와 장비 역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출 비용도 원화로 지불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달러로 지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러 강세가 돼도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다. 또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건설사 관계자 말로는 이 1200원대에서 오히려 10에서 15% 정도 원화가 더 약세가 되어야, 자, 반대로 이 1200원, 달러당 1200원의 이 환율에서 달러가 더욱더 강해져야, 더 강세를 보여야 실질적으로 뭔가 건설사들의 어떤 뭐 수주 확대 내지 어떻게 보면 마진 폭의 어떤 뭐 증가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증권가에서도 최근 원화 약세로 인한 건설사들의 올해 경영 실적의 어떤 호전성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서울경제 2022년 1월 6일자 뉴스입니다. 자, 연준 양적 긴축 어떻게 하는가? 5년 전보다 공격적으로 최소 3조 달러 줄여야 한다. 이런 뉴스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가 얼마 전 미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 작년 12월에 어떤 FOMC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왔는데 그 내용과 조금 결부를 해서 요 기사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지금 미증시에서 가장 큰 우려는 양적 긴축 플러스 미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왔던 바가 있고, 근데 이번에 사실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는 어떤 부분을 어떤 FOMC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가시화가 돼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뭐 일단 다들 아실 테니 그 내용을 일단 두고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2017년, 2019년과 달리 지금은 경기가 좋고 인플레이션이 높아 상황이 다르다라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제는
양적 완화는 이제는 하지 않아야 돼.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면서 점점 더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를 해야 돼. 라는 어떤 내용에 동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4조 4천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난 대차 대조표가 이게 대차 대조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물론 이 대차 대조표라는 말은 지금 국내 회계의 용어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차 대조표를 재무상태표라고 해서 기업의 어찌 보면은 차변과 대변으로 나뉘어진 어떤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표를 재무상태표, 과거에는 대차 대조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기사에서의 대차 대조표는 그게 아니고 그 연준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자산, 뭐 이게 채권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연준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연준에서 유동성을 시장에 불어넣기 위해서 자산을 상당히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자산 매입. 예. 시중에 자산을 매입을 하면서 시중에 달러를 풀었는데 그 자산이 4초 4천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답니다. 언제?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미국에서는 다시 이제 긴축을 진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이제 양적 긴축 즉 자산을 매각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그때 당시 자산 축소 규모가 약 6천억 달러 수준밖에 되진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말을 빌면 그때 수준보다는 상당히 큰 수준 이상의 양적 긴축, 즉 자산 축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칠해 놓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GDP 35% 수준인 것을 20%대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이걸 계산하니 3조 달러 이상 줄여야 된다. 즉 자산 매각을 3조 달러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도 불어난 자산에서 6천억 달러 수준밖에 축소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단순 계산으로라도 3조 달러 이상 지출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미증시의 가장 큰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경제 2022년 1월 6일자 뉴스입니다. 성장주 6년 강세 끝났다. 가치주가 마지막 보물상자다. 사실 이 뉴스가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뉴스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요. 한번 다시 한번 또 한번 설명을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채원 라이프 자산운용 의장이 인터뷰 기사인데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올해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흐름이 변화하는 뚜렷한 색깔을 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채원 의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부분의 정책이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는 인프라를 투자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경기 민감 업종이 유리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특히나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전통 산업은 수년간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 확대가 진행이 되면 이에 관련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제 유망 업종을 보면 포스코를 비롯해서 이와 같은 또 소재주를 주목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은
국내 소재 기업을 비롯해서 금리 인상 수혜를 감안해서 금융주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은 미증시는 너무 올랐다. 그래서 부담스럽다. 밸류에이션이 고부담이다. 라는 내용을 했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처로 지주사 관련이 재평가 받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지주사들이 조금 비실비실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뭐 물적 분할이다, 뭐 자꾸 분할한다 그렇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치가 막 쪼개지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좀 외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또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장기 투자처로는 지주사가 재평가 받는 기회가 올 거니까 괜찮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기사가 여기까지네요. 제가 아파트와 관련한 기사를 아까 뽑아놓기만 하고 이게 정리를 안 해놓은 모양입니다. 주말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도 한번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항상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면 막 30분에서 35분 이상 걸리던데 이제는 되도록이면 20분 이내로 좀 줄이려고 합니다. 물론 뭐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으면 조금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또 길다고 해서 끝까지 듣고 시청하는 게 사실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짧게 앞으로는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불금인데요. 뭐 요즘 뭐 거리두기나 뭐 또 특히나 방역 패스로 인해서 뭐 다니시기도 많이 불편한 상황이십니다. 아무튼 그래도 불금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저는 주말에도 방송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